저, 제가 할머니 증손자예요. 병실에 울려 퍼진 제 외침에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민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서 70년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활용품을 뒤지던 그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였다니. 매일 아침 짜증스럽게 여겼던 그분이 평생 저를 찾아 헤매셨던 거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무의식 중에 혈육의 흔적을 느끼셨던 걸까요? 정말이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손을 더듬어 알람을 끄고 나서도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실을 마주하기가 싫었던 거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방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시원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환기가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 28살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침대도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있던 거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잘 곳은 있으니까요. 벽에는 시험 일정을 빼곡히 적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까지 딱 2달 남았더군요. 이번엔 꼭 매번 같은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그럼 또 1년을 이 좁은 방에서 보내야 하는 건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독이에요.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죠. 방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복도를 걸으며 다른 방들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어떤 방에서는 잠꼬대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각자의 꿈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처럼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꿈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라니.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이런 모습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양치를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진우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라. 가슴이 찡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죠.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벅찬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3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스락, 바스락. 비닐봉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쥐인가 싶었어요. 이 낡은 건물에는 쥐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2층에 도착했습니다. 소리는 1층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에서 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재활용품을 뒤지고 있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분리수거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구부정한 허리, 헝클어진 백발,
낡은 점퍼, 커다란 마대자루를 옆에 놓고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계셨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아이의 새벽부터 이런 일을. 할머니는 페트병을 하나씩 마대자루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단순히 재활용품만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시더니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놀림을 보이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제가 전날 밤에 버린 검은 봉투에 멈췄습니다. 제 쓰레기 봉투였어요. 컵라면 용기 2개와 김밥 포장지, 그리고 공부하다 찢어버린 문제집 몇 장이 들어있을 거예요. 별거 없는 쓰레기 봉투였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봉투를 집어들더니 다른 봉투들과는 달리 바닥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는 거지? 저는 그대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컵라면 용기를 꺼내 안을 들여다보고 김밥 포장지를 펼쳐보고 심지어 찢어진 문제집 조각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돈이라도 떨어뜨렸나?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떨어뜨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인데요. 할머니는 한참을 뒤지시다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쓰레기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마대자루를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할머니네. 그냥 지나가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봉투들은 대충 보시던 할머니가 왜 제 봉투만 그렇게 꼼꼼히 뒤지셨을까? 조심스럽게 분리수거 장소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뒤졌던 제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버린 쓰레기들 뿐이었죠. 대체 뭘 찾으셨던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봉투를 제자리에 놓고 독서실로 향했어요. 독서실까지 가는 길은 15분 정도였습니다. 새벽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간혹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걸으면서도 아까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절박한 듯한 손놀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매일 오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왜 하필 제 봉투를 그렇게 유심히 보셨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카운터에서 졸고 있던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목례하고 제자리로 향했어요. 3열 14번. 벌써 1년째 사용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공부하다 덮어둔 행정법 교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가방에서 필기구를 꺼내며 오늘 공부할 분량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엔 행정법, 오후엔 행정학.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합격은 불가능했어요. 경쟁률이 수백 대 1인 시험이니까요. 교재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아까 그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내일 새벽에도 오실까? 쓸데없는 생각이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머릿속엔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행정법 조문을 외우다가도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떠올랐고 문제를 풀다가도 그 떨리는 손놀림이 생각났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독서실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와 컵라면을 사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도 똑같았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계단 내려가다가 1층에서 멈췄습니다. 어제처럼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역시나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큰 마대자루,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손길. 이번엔 좀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봉투는 정말 대충 봤습니다.
겉만 쓱 훑어보고 페트병이나 캔 같은 거만 챙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검은 봉투가 보이자마자 또다시 주저앉으셨어요. 또 시작이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뒤지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버린 영수증까지 한 장 한 장 펼쳐보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김밥 산 영수증, 커피 산 영수증. 그런 것까지 왜 보시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냥 독서실로 갔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제 쓰레기 봉투만 집중적으로 뒤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일부러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관찰할 정도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뭘 찾는 거야? 내가 부자인 줄 아나? 그날은 유독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거든요. 3년이나 공부했는데 아직도 합격선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제 쓰레기를 뒤지는 할머니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할머니가 절 알 리도 없고 무시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예민해지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의고사 결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거웠죠. 그런 상태로 화장실 다녀오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 봉투를 뒤지고 계셨어요. 이번엔 아예 봉투를 뒤집어서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뭐, 찾으세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저라면 어르신께 이런 말투를 쓸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은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할머니가 더듬더듬 대답하셨어요. 그냥이요? 매일 제 쓰레기만 뒤지시는데 그냥이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엉뚱한 곳으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저 혼자도 아닌데 왜 맨날 제 것만 뒤지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라도 버렸어요? 아니면 뭐 귀중품이라도 버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쏟아놓은 쓰레기들을 다시 봉투에 담으려고 하셨죠. 됐어요. 그냥 놔두고 가세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황급히 마대자루를 끌고 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서실로 가는 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분명 너무했죠. 늙으신 분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냥 재활용품 주우시는 것뿐인데, 하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로 왜 제 쓰레기만 그렇게 샅샅이 뒤지시는 걸까?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저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셨지만 제가 나타나면 얼른 자리를 피하셨어요. 제 쓰레기 봉투 근처엔 얼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괜히 화냈나. 며칠 후 옆방에 사는 준혁이 형을 만났어요. 준혁이 형은 저보다 2살 많은 의대 편입 준비생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죠. 야, 진우야. 너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 형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고시원이 얼마나 좁은데. 소문 다 났어. 너가 재활용품 할머니한테 화냈다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소문났다니. 그냥 좀 짜증나서요. 맨날 제 쓰레기만 뒤지길래. 그래도 그렇지. 불쌍한 노인네한테 왜 그래? 준혁이 형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형은 몰라요. 진짜 제 것만 집중적으로 뒤지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것은 대충 보시면서. 그게 뭐 어때서.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 건데.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우야, 너도 힘든 거 알아.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근데 그렇다고 남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형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제가 화낸 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제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가끔 특이한 어르신들이 계셔. 뭔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한테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모르는 사연이. 그날 밤 고민 끝에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부러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랑 빵을 사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지만 제 쓰레기 봉투엔 손도 대지 않고 다른 봉투들만 뒤지고 계셨죠. 할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려고 하셨죠. 잠깐만요, 할머니. 저 사과하려고요.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드세요. 커피와 빵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받을까 말까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뭘. 제가 잘못했는데 받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쓰레기에서 뭘 찾으시는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이상한 할매라서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더 이상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커피와 빵만 받고 자리를 떠나셨죠.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계속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쓰레기 봉투 근처엔 가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왠지 더 마음 아팠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셨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제 쓰레기 봉투였을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셨죠. 다만 이제는 서로 어색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새벽. 전날 밤에 온 택배 상자를 정리해서 버리러 나갔어요. 1층 재활용 수거함에 박스를 넣으려는데 또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면서 계셨어요. 손에는 제가 방금 버린 택배 봉투를 들고 계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봉투 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봉투에 붙어있는 뭔가를 유심히 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흠칫 놀라셨어요. 또 도망가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화냈던 일이 떠올랐는지 할머니는 황급히 봉투를 내려놓으려 하셨죠. 잠깐만요. 이번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전 그냥 궁금해서요. 도대체 뭘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서서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표를 찾고 있어요. 우표요? 완전히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표라니. 요즘 누가 우표를 쓰나요? 이메일, 카톡, 문자, 편지 자체를 안 쓰는 세상인데 할머니는 낡은 비닐에 쌓인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셨어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니 오래된 봉투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는데 거기엔 낡은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1950년대 미국 우표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우표였습니다. 이런 우표를 찾고 있어요. 미국에서 온 이런 모양의.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작은 우표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할머니의 얇은 점퍼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저도 우산 없이 나온 터라 금세 젖기 시작했죠. 할머니,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해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고시원 1층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어요.
낡은 소파랑 자판기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죠. 할머니를 모시고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할머니께 드렸어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차가워진 손을 녹이려는 듯 컵을 꼭 잡고 계셨죠. 근데 왜 이런 오래된 우표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들여다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어요. 내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에 붙어 있던 우표예요. 아들? 갑자기 이야기가 무거워졌어요. 이것만이 내 아들의 흔적이라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 겨울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 젊은 엄마였죠. 3살 배기 아들 영식이를 업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6.25 전쟁. 역사책에서만 봤던 그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구나. 갑자기 할머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다고 모두가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죠. 남편이랑 같이 영식이를 데리고 흥남부두로 갔는데 할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7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배에 타려는 사람들로 부두는 아수라장이었죠.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 그 와중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놓쳤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엄마 하고 우는 영식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사람들에 떠밀려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결국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떤 미군이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갔다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우표를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 후로 평생을 찾아다녔어요. 적십자사, 입양기관, 방송국.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하지만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영식이 소식은 감감했어요. 할머니는 낡은 봉투를 다시 꺼내보셨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쯤인가 갑자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정말요?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라는 사람이 친부모를 찾는다고 혹시나 해서 연락했더니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정말 우리 영식이가 맞더라고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60년 만에 찾은 거죠. 와, 60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아들을 찾아 헤매셨다니.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나 봐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거든요. 영식이가 폐암 말기였어요. 당장 한국에 올 수도 없는 상태였죠. 겨우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이 우표가 네, 영식이가 보낸 편지에 붙어있던 거예요. 딱 3통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돌아가셨겠죠. 할머니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편지는 집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화재가 나서 다 탔어요. 기적처럼 이 우표 하나만 남았죠. 할머니는 우표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편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식이가 또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요? 영식이한테도 가족이 있었대요. 아내랑 아들이. 혹시 그 가족이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셨는지, 왜 우편물에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그런데 왜 제 쓰레기 봉투를 유독 열심히 보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 젊은 남자 혼자 사는 방이라 그런가? 우리 영식이도 젊었을 때 혼자 살았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왠지 이해가 됐어요. 간절히 누군가를 찾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할머니, 그럼 제가 우표 모으는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뭘. 제가 택배를 자주 받거든요. 인터넷으로 책도 사고 물건도 사고 혹시 미국에서 오는 게 있으면 우표 다 모아드릴게요. 사실 미국에서 택배 올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올랐어요. 이상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던 할머니가 이제는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되었으니까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휴게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빗물에 젖어 반들거렸죠. 할머니는 이제 많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마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 봐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째. 아이고, 힘들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불쌍해. 공부해도 취직이 안 된다며? 그러게요. 근데 뭐, 계속 해야죠.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새벽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비도 그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죠? 그럼, 여기가 내 구역이니까. 그럼 제 쓰레기 봉투도 마음껏 뒤지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정말 고우셨어요. 고마워요, 학생. 이런 늙은이 얘기 들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정말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일에 연연하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70년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신 분에 비하면 고작 3년 공부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할머니가 마대자루를 끌고 나가시는 걸 배웅했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불쌍한 재활용품 할머니가 아니라 평생의 그리움을 안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요.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독서실 가기 전에 할머니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나중엔 커피 한 잔씩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 그냥 그래. 오늘도 못 찾았어. 할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70년을 찾아도 못 찾은 걸 하루아침에 찾을 리 없는데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 실종 가족 찾기 사이트, 한인 입양아 관련 카페, 밤새 검색하다가 공부를 못한 날도 많았죠. 진우야, 너 요즘 왜 그래? 준혁이 형이 물었어요. 독서실에서 제가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아, 그냥 좀 찾는 게 있어서요. 무슨 실종자라도 찾냐.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 형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다 듣고 난 형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와, 70년을 찾았다고?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고시원 5층에 사는 김할아버지 있잖아. 그분도 6.25 참전용 사례. 정말요? 가끔 만나면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한번 여쭤봐. 혹시 뭔가 아실지도 모르잖아. 그날 저녁 5층으로 올라갔어요. 김 할아버지는 고시원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죠.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직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 방값을 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진우구나. 무슨 일이니? 문을 열고 나오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군인 출신답게 자세도 꼿꼿하고요. 제가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할아버지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흥남 부두라고 했나? 네, 1950년 겨울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거기 있었어. 흥남 철수 작전.
정말 아비규환이었지. 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7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배에 타려는 사람들로 부두는 미어터졌어. 군인들도 통제가 안 될 정도였지. 그 와중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혹시 미군이 아이들을 데려간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미군이 걷어서 키운 경우가 꽤 있었어. 나중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도 하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찾은 경우도 있나요?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최근에 DNA 검사 같은 게 발달하면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들었어.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어. 미국에서 한인회에 보는 친구인데 입양아 출신이야. 한번 연락해볼까?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할머니의 아들이나 그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에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친구잖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진우님이신가요? 저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김민정입니다. 구청? 갑자기 왜 구청에서 전화를? 박순자, 할머니 아시죠?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할머니가요? 할머니 소지품에서 이진우님 연락처를 발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아, 진우야, 왜 이러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할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제대로 못 드시고 새벽마다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시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매일 들렀어요. 공부는 뒷전이었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상하게 할머니가 더 걱정됐어요. 병실에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영식이와의 추억, 그리고 70년간의 기다림. 영식이가 좋아했던 게 뭐였는지 아니?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뭐였어요? 종이비행기야. 맨날 종이비행기 접어서 날리곤 했지. 그때마다 엄마, 나 커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그랬는데 할머니는 허공에 손을 뻗으며 마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정말 비행기를 탔구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김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야, 내 친구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 한번 와볼래? 급하게 고시원으로 갔어요. 김 할아버지 방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엔 영어로 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친구가 보낸 건데 1950년대에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 명단이래. 그중에 제임스 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파크. 박영식?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 가족을 찾는다고 연락을 했었대. 하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대. 데이빗 파크라고. 지금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로 성공했다는데. 정말요? 그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데이빗 파크가 최근에 한국을 자주 방문한대.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의 손자가 한국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연락처는 없나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 수가 없대.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이 친구가 하나 재미있는 정보를 줬어. 데이빗 파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묵는 호텔이 있는데 바로 우리 동네 A 호텔이래.
A호텔. 고시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한국에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대. 어디요? 관악산 기슭에 있는 작은 절. 거기서 매번 기도를 한다더라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할머니가 사는 동네 근처를 계속 맴도는 할머니의 손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당장 A호텔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호텔에서 투숙객 정보를 알려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데이비드 파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호텔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는 당연히 손에 안 잡혔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남의 일인데. 아니, 이미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70년을 기다린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걸음걸이,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남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작은 펜던트였는데 거기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은 은색 펜던트에는 비행기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JPD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파크, 데이비드 파크. 아버지와 아들의 이니셜이 분명했죠.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의 손자란 말이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그 남자가 먼저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미국 교포 특유의 억양이 살짝 묻어났지만요. 혹시 데이비드 파크 씨 맞으신가요? 그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신 할머니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 혹시 한국에 가족을 찾으러 오신 건 아닌가 해서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식, 제임스 파크라는 분 아시죠? 당신 아버님이신. 그 순간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 아버지를. 박순자 할머니라고 아세요? 1950년에 흥남부두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데이비드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질 뻔했죠. 할머니를 찾으셨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간절한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찾으셨어요. 어머니를, 할머니를.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항상 빈자리가 있다고 하셨죠. 10년 전에야 겨우 친어머니를 찾았는데 할머니가 편지 3통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더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거기엔 병상에 누운 노인과 데이비드, 그리고 어린 소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할머니를 꼭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할머니 동네 근처를 맴도신 거군요. 네.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었어요. 그저 관악구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70년 만에 재회를 앞둔 두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병실 문 앞에서 데이비드가 멈춰 섰어요. 잠깐만, 제가 정말 손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신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일단 만나보세요. 할머니가 알아보실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손님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본 순간
어머,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영식이 데이빗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는 데이빗입니다. 영식, 아니, 제임스 파크의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데이빗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영식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눈매며 코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 순간 할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70년간 쌓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데이빗도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할아버지였어요. 진우야, 너 지금 어디니? 병원이요. 할머니 손자 찾았어요.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방 앞에 둘게. 뭔데요? 네가 찾던 우표 관련된 건데. 옛날 물건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전화를 끊고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가봐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와 데이빗과 아직 이야기 중일 것 같아서 잠시 고시원에 다녀오기로 했죠. 고시원에 도착해서 제 방 앞을 보니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앨범을 펼쳐보니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편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편지에 붙은 우표가 이거.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우표잖아? 같은 우표였어요. 1950년대 미국 우표. 링컨 대통령이 그려진 바로 그 우표. 사진 뒤를 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봄. 영식이 형에게 받은 편지와 함께. 영식이, 형? 설마. 급하게 앨범을 뒤적였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이건 우리 할아버지? 맞았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영식이 형이라고 적힌 화살표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에 보관된 할아버지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낡은 수첩. 거기엔 할아버지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영식이 형.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피난선을 타려다 헤어졌는데 형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나라도 형을 찾아드리고 싶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1975년 5월.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편지가 왔다. 영식이 형이다. 25년 만에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형 어머니는 찾을 수 없다고. 나도 형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른다. 관악구 어디쯤이라고만 들었는데. 관악구, 바로 여기잖아요. 마지막 일기는 5년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식이 형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본다. 하지만 번번이 허탕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아드리고 싶은데 영식이 형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형 어머니라도 찾아서 형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유독 제 쓰레기 봉투를 뒤진 이유. 피는 못 속인다고 무의식 중에 혈육의 흔적을 느끼신 게 아닐까요?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와 데빗과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제가 할머니 증손자예요. 할머니와 데빗과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니, 진우야.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영식 할아버지의 동생이었어요. 흥남부두에서 같이 피난 가다가 헤어진. 그래서 평생 영식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다니셨대요. 할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래서 네가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네 쓰레기 봉투만 그렇게 뒤졌구나. 느낌이 왔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데이빗도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들이 형제였으니까 우리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데이비드가 저를 껴안았어요. 가족이네요. 우리가 가족이었어요. 병실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 그것도 이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뒤지던 그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였다니.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데빗도 한국에 올 때마다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데빗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접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우표를 찾아 헤매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밤 할아버지와 영식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씀하세요. 영식아, 네 손자들이 정말 잘 자라줬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운명은 참 신기해요. 재활용품을 뒤지던 할머니와 고시생이 만나 가족이 되다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할머니가 제 쓰레기 봉투에서 찾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0년간 기다려온 가족이었고 운명이 준비한 기적이었습니다.